다음날 아침 출근길이었다.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수아는 한 무리의 시끄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젊은 건달 서넛이 길게 앉아 구걸하는 할아버지 한 분을 둘러싸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낡은 모자를 앞에 두고 구부정한 허리로 앉아 계셨다. 건달들은 할아버지의 모자를 발로 차며 놀리고 있었다. 야, 이 늙은이 구걸해서 뭐해? 냄새나 죽겠네. 돈이나 내놔. 그들은 할아버지의 모재에 들어있던 동전 몇 개를 발로 흩뿌리며 비웃었다. 할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주우려 애쓸 뿐이었다. 수아는 주머니에 든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점심값이었다. 망설임은 한순간이었다. 그녀는 쟁얼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건달들은 콧방귀를 뀌며 수아를 비웃었다. 어쭈 이 쥐새끼 같은 게 어디서 참견이야. 너도 한 대 맞아볼래. 그중 한 명이 수아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수아는 순간 움찔했지만 할아버지를 향한 그들의 조롱에 용기를 냈다. 이분한테서 손 떼세요. 이렇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비겁한 짓이에요. 그녀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수아의 단호함에 건달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수아는 할아버지의 모자를 재빨리 주워들고 주머니에 남은 모든 돈을 그 안에 넣어들였다. 그리고는 편의점에서 막 사온 따뜻한 우유 한 팩을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날이 많이 춥네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우유를 받아 들었고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건달들은 예상치 못한 수아의 행동에 당황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이내 주랭랑을 쳤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깊고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수아의 목에는 낡았지만 섬세한 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펜던트에는 기묘하게 아름다운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목걸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수아가 어릴 적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수아는 목걸이의 진짜 의미나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히 간직할 뿐이었다.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지칠 때면 목걸이의 꽃 문양에서 희미한 빛이 나는 듯한 착각을 하곤 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도 목걸이의 꽃 문양과 똑같은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흉터였다. 수아는 그 흉터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목걸이와 흉터가 그녀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가 구해준 그 할아버지가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존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현우는 차가운 눈으로 이수아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구걸하는 노인을 감싸고선 작은 몸으로 건달들에게 맞서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평생을 살아온 화려하고 계산적인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 화려한 미모와 교활한 재력을 내세웠고 현우는 그들의 뻔한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정략결혼 상대와 유혹하는 여자들을 거부해왔다. 사랑은 사치이자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수아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런 계산 없이 위험에 뛰어들었다. 마치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현우의 마음속에 차가운 빙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낯설고 강렬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때 현우의 옆에 있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의 할아버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이수에게서 눈을 돌린 순간 그녀는 이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사라지고 있었다. 강산그룹 본사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강대우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야, 내가 자네에게 몇 번이나 정략 결혼을 제안했지만 자네는 늘 내 뜻을 거역했지. 강대우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자네가 이수아라는 아가씨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여자는 제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름도 모르는 시골뜨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합니까? 현우는 이수아의 순수함에 감탄했을지언정 그녀를 자신의 반려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재력과 명예, 그리고 완벽한 혈통만이 중요했다. 강대호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시골뜨기라니 현우야, 자네가 오늘 아침에 본 그 노인이 바로 나다. 나는 오늘 아침 자네가 말하는 그 시골뜨기에게 목숨을 빚줬어. 그녀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위험에 처한 노인을 도왔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자를 자네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 거다.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매일 출근길에 마주치던 구걸 노인이 할아버지였다니. 그리고 그 노인을 도운 여자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결혼시키려는 이수아였다니.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부끄러웠지만 여전히 그녀와의 결혼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합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저와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강대우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사랑 정략 결혼에 사랑은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가문의 번영과 안정이다. 나는 이수아라는 아가씨에게서 우리 강산 가문에 필요한 순수함과 강인함을 보았다. 자네는 당장 그녀에게 가서 청혼하고 결혼을 진행하도록 해라. 이건 명령이다. 강대우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한편 수아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다.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며 수아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한 달 안에 비워줘야 한다고 통보했다. 보상금은 없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수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보증금도 월세도 없이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그녀에게 한 달 안에 새로운 거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꿈을 키우던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수아는 유일한 혈육인 먼 친척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저 좀 도와주세요.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이모는 차갑게 대꾸했다. 수아야, 내가 너한테 누누이 말했잖아. 그때 소개해준 의사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네가 내 말 안 들으니 누가 너를 도와주겠어. 이제 와서 나한테 손 내밀지 마라. 이모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냉정함만이 가득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수아는 절망했다. 그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강현우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고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그는 수에게 명함을 건넸다. 강산그룹
CEO 강현우. 수아는 놀랐다. 그는 아침에 자신이 도와준 할아버지의 손자이자 언론에서 수없이 봤던 그 유명한 재벌이었다. 현우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수아 씨, 저는 당신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려고 왔습니다. 저와 계약 결혼을 합시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당신을 며느리로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거취 문제와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은 강산그룹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사업 계약을 제안하듯이 냉정했다. 수아는 현우의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사랑 없는 결혼, 그것도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재벌가의 삶. 그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집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가족조차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의 작은 꿈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수아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낯선 도시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시련과 마주하게 될 것을 예감하며 작은 꽃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를 힘껏 움켜쥐었다. 강산그룹의 웅장한 저택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수아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상에 던져진 이방인임을 실감했다. 대리석으로 된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고 값비싼 미술품과 고가구들은 그녀의 작은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 하인들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디서 온 정체 모를 여자라는 의구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무관심한 시선은 수아를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듯했다. 오직 강대호 회장만이 그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주었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게 낯선 벽과 같았다. 수아를 가장 괴롭힌 인물은 다름 아닌 강현우의 사촌 동생인 강유진이었다. 강유진은 강산그룹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재벌가 영예로 화려하고 도도한 외모만큼이나 거침없는 성격을 지녔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현우를 짝사랑했고 현우의 옆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름도 없는 시골 출신의 이수아가 현우의 약혼녀가 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유진은 수아를 처음 만난 날부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어머, 오빠, 대체 저런 촌스러운 여자를 어디서 데려온 거야? 우리 강산그룹 안목이 이렇게 낮았나? 그녀는 수아의 수수한 옷차림과 긴장한 표정을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얼굴에 피곤이 덕지덕지 붙었네. 혹시 어젯밤에 밤일이라도 했어, 천박하게. 유진의 독설은 수아의 심장을 칼로 쑤시는 듯했다. 유진은 수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 강산그룹에서 주최하는 자선미술 경매 파티가 열리는 날, 유진은 이것이 수아를 짓밟을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경매에 오를 그림들 중 고의적으로 가장 귀하고 섬세한 조선시대 풍속화 한 점을 수아가 관리하는 전시구역에 배치했다. 그리고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미리 매수해둔 하인을 시켜 일부러 그림이 놓인 테이블을 흔들게 했다. 계획대로라면 그림은 바닥에 떨어져 손상될 것이고 모든 책임은 수에게 돌아갈 터였다. 유진은 그림이 손상되면 천박한 시골뜨기가 예술의 가치도 모르고 명작을 망쳤다며 수아를 몰아붙일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파티는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상류층 인사들이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수아는 익숙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강현우는 냉담한 표정으로 멀리서 수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며든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의 계획대로 소란이 일어났다. 경매가 막 시작되려는 찰나 수아가 관리하던 조선시대 풍속화가 놓인 테이블이 크게 흔들리더니 그림이 전시된 받침대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다행히 그림 자체가 바닥에 곤두박질 치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고정하던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그림 표면에 튀었고 그림의 한쪽 모서리에 작은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에, 김수아 씨,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쉐이고? 저게 얼마나 값비싼 그림인 줄은 알아요. 이럴 줄 알았어. 촌뜨기가 뭘 안다고 저런 귀한 그림을 맡긴 거야. 어서 망쳐버렸다고 사과해. 그녀의 말에 파티장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수아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강대호 회장의 얼굴은 굳어졌고 현우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수아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림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다.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미세한 유리가루가 그림 표면에 흩어져 있었고 모서리 부분에는 작은 물감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망치려는 유진의 의도적인 계략임을 직감했다. 잠시만요. 아직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닙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주변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한복 소매 속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소 불안할 때 바르던 어머니에게서 배운 특수한 효능의 약초 가루가 들어있었다. 수아는 깨진 유리 파편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뒤 약초 가루를 손가락으로 아주 소량 집어 그림의 손상된 부분에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그리고는 자신의 다른 손으로 붓 대신 손가락을 이용해 그림의 손상된 부분을 따라 섬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고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능숙해 보였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의 낡은 그림책에서 보았던 희미한 복원 기술과 그녀만의 그림 감각을 총동원했다. 놀랍게도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림 모서리에 물감 번짐이 흐려지고 미세한 균열들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듯했다. 그림의 색감이 한층 더 깊어지고 마치 숨겨진 아름다움이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경매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감탄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파티에 참석했던 유명한 미술품 복원 전문가들은 수아의 처치 능력에 경악했다. 그들은 평범한 손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수아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응급처치를 보여준 것이다. 강대호 회장은 수아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는 수아의 순수함 속에 감춰진 비범한 능력과 타고난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우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설마 했던 수아의 능력이 실제로 발휘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단순한 운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저런 가난한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는 애써 수아의 능력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유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아를 돋보이게 만든 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였다. 유진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수아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아의 약점을 찾아내어 언론에 뿌리고 수아를 사기꾼이나 가짜 전문가로 몰아붙여 강산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현우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수아를 깎아내렸다. 오빠, 저 여자 수상하지 않아. 분명 무슨 사기꾼일 거야. 어디서 이상한 술수를 부리는 게 분명하다고 어서 할아버지께 말해서 결혼을 파토내야 해. 현우는 유진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는 수아가 그저 우연히 성공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침착함과 능력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현우는 수아의 능력을 의심하면서도 그녀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고 싶은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수아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그리고 그녀의 재능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녀를 향한 자신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했다. 강유진은 자선 파티에서의 굴욕 이후 이수아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했다. 그녀는 민지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것에 분노하며 이번에는 수아를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소동이 아닌 수아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거대한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아를 강산그룹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현우의 옆자리를 되찾는 것만이 가득했다. 마침 강산그룹에서 매년 주최하는 강산예술 및 창의성 주간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행사는 국내외 저명한 예술가 컬렉터, 그리고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선보이는 강산그룹의 명성을 드높이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적대적인 몇몇 고위 임원들의 도움을 받아 수아가 이번 행사의 가장 중요한 전시물인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이름의 고대 비단화 컬렉션의 총책임을 맡도록 교묘하게 조작했다. 이 비단화는 강산그룹이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작품으로 워낙 오래되고 섬세하여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었다. 유진은 수아가 이 그림을 다루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거나 의도치 않게 손상을 입히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수아는 대중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강산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현우의 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을 터였다. 수아는 유진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능력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비단화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했다. 그녀의 작은 원룸 시절부터 벽에 붙어 있던 그림 스케치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그녀의 열정과 희망을 상징하는 그림들이었다. 행사 당일 강산그룹의 웅장한 전시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수아는 차분한 한복 차림으로 잃어버린 낙원, 비단화 컬렉션이 전시된 특별관 앞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유명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시선은 온통 그녀에게로 쏠려 있었다. 강현우는 VIP석에 앉아 냉철한 시선으로 수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유진이 다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아를 향한 비웃음과 경멸로 가득했다. 유진은 현우에게 속삭였다. 오빠 저런 촌스러운 여자가 뭘 안다고 저런 귀한 그림을 맡긴 거야. 분명 사고 칠 게 뻔해. 그녀는 이미 박람회장 곳곳에 자신의 신복들을 배치해 수아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즉시 소문을 퍼뜨리고 상황을 악화시키도록 지시해둔 상태였다. 개막식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했다. 잃어버린 낙원 비단화 컬렉션이 전시된 특별관의 공기 조절 시스템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다. 전시관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고대 비단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비단화는 습기에 매우 취약하여 급격한 환경 변화는 그림의 색이 바래거나 섬유가 손상될 수 있었다. 전시장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보존 전문가들은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지만 그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비단화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늦었고 전문 장비를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수아는 이 상황을 보자마자 문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녀는 과거 어머니의 오래된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떠올렸다. 특정 식물의 섬유질과 자연의 에너지가 습도 변화에 민감한 예술품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수 있다는 희미한 기억이었다. 그녀는 즉시 비단화로 향했다. 하지만 현우가 그녀를 제지했다. 이수아 씨, 위험해요. 이건 전문가들이 할 일입니다. 당신이 나섰다가 더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과 함께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수아가 능력이 있다 해도 이런 긴급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유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비웃듯이 외쳤다. 하하, 저 여자가 뭘 안다고 고작 시골에서 그림이나 끼적거리던 주제에 저 귀한 비단화를 망치려고 작정했나 봐요. 어서 끌어내세요. 주변의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강산그룹이 대체 왜 저런 애한테 중요한 일을 맡겼지? 괜히 나섰다가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수아는 완전히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유진의 비웃음과 현우의 냉정한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목걸이를 감싸 쥐었다. 그 속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비단화의 손상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대형 스크린에는 긴급 카운트다운 시계가 떠올랐다. 그jun요, 그추경경, 그정, 그준율요, 킥킥산다, 5초 6초. 시간이 흐를수록 수아의 어깨 위에 놓인 압박감은 더욱 커졌다. 유진은 팔짱을 끼고 조롱하듯이 말했다. 곧 있으면 영원히 망가지겠네. 시간 다 됐어. 이제 뭘 할 건데. 현우는 민지의 목에 걸린 목걸이와 손목에 희미한 꽃 문양 흉터를 응시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수아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그녀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수아의 모든 신경은 오직 비단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비난과 압력을 무시한 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진동과 온기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 이제 30초밖에 남지 않았다. 비단화가 전시된 특수 유리관 안에 습도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그림의 가장자리부터 색이 미세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그림의 섬세한 선들이 흐릿해지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였다. 보존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둘러 장비를 찾아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했다. 강유진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현우에게 속삭였다. 오빠 내가 뭘 했어. 저런 애한테 뭘 맡기냐니까. 이제 강산그룹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겠네. 오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걸.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현우를 향한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다. 강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비단화와 수아를 번갈아 응시했다. 그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동시에 수에게 알 수 없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수아는 그 모든 압력과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다. 수아야, 예술은 그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란다.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단다. 너의 손은 생명을 느끼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자연과 교감하면 너의 능력이 깨어날 거야. 그리고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꽃 문양의 흉터가 따뜻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흉터는 단순한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강산 가문의 비밀과 연결된 예술작품의 생명력을 감지하고 심지어 복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표식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속에는 강렬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특별관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제게 맡겨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전문가의 확신보다도 강렬하게 사람들의 귀에 박혔다. 뭘 하려는 거야? 더 망치기 전에 당장 나와, 유진이 소리쳤다. 보존 전문가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수아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수아는 주머니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말리고 빻은 알레르기 완화와 함께 습도 조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특별한 야생초 가루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가루를 비단화 주변 공중에 뿌렸다. 가루는 미세하게 퍼지면서 비단화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 비단화의 가장자리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목걸이의 꽃 문양에서 희미하고 영롱한 은빛 광선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비단화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더니 그림의 섬유질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동시에 수아는 맨손으로 비단화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그림과 대화하듯이 섬세하고 유려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여 비단화의 손상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곳에 은빛 광선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듯했다. 9, 8. 카운트다운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유진은 비웃듯이 말했다. 저게 무슨 짓이야. 마술이라도 불이 나어서 실패하는 꼴이나 보자고. 현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은 수아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미세한 빛을 따라갔다. 3, 2. 그 순간이었다. 비단화에 손상되었던 부분들이 놀랍도록 빠르게 복원되기 시작했다. 번졌던 색깔들이 제자리를 찾고 흐릿했던 선들은 다시 선명해졌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비단화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작은 꽃잎들이 마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생생하게 피어나는 듯했다. 그림 전체에서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비단화는 단순히 복원된 것을 넘어 마치 방금 그려진 것처럼 생생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듯했다. 세상에, 이건 기적이야. 보존 전문가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단화에 다가가 손상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림의 색감은 더욱 깊어졌고 분놀림은 더욱 섬세해진 듯했다. 연회장 전체가 거대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 대신 경악과 충격, 그리고 이내 터져 나오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환상적이야. 저 아가씨는 대체 누구야?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민지에게 찬사를 보냈다. 강유진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혼란에 가득 찼다. 그녀의 모든 악의적인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아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섰다. 강현우는 수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담함이나 의심은 없었다. 오직 깊은 경외심과 함께 그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 강인함,
그리고 타고난 재능에 압도되었다. 그의 시선은 수아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와 왼쪽 손목 안쪽의 꽃 문양 흉터에 꽂혔다. 그 흉터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산 가문의 비밀 문서에 기록된 가문을 수호하고 번영을 가져올 순수한 정화에 희말을 가진 자에게만 나타나는 고대 가문의 표식이었다. 현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정략 결혼을 위해 할아버지가 소개해준 수많은 매력적인 여성들, 그들의 화려한 유혹과 거짓된 미소에 그는 철저히 냉담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서 위선과 탐욕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수아는 달랐다. 그녀는 가난했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강산그룹의 명예를 지켜냈다.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타고난 재능, 그리고 가문의 표식이 증명하는 진정한 힘 덕분이었다. 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진정으로 찾아야 했던 여인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오만과 편견으로 그녀를 외면했던 것이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여인을 찾았음을 직감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단순히 비단화를 복원한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세상에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그녀의 승리는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순수한 마음과 타고난 재능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박람회에서의 사건은 강산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수아가 존슨 회장을 살려냈을 때만큼이나 잃어버린 낙원 비단화를 복원한 기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탁월한 예술적 재능과 신비로운 능력은 순식간에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적의 여인, 강산그룹의 숨겨진 보물 등의 찬사가 쏟아졌고 이수아는 이제 단순한 시골 출신이 아닌 재능과 순수함으로 무장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강유진의 몰락은 처참했다. 그녀가 이수아를 모함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악행, 즉 그림 손상을 유도하고 시스템 오작동을 계획한 사실들이 사설 탐정의 조사와 내부 고발로 인해 낱낱이 밝혀졌다. 박람회에서 존슨 회장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수아의 비단화 복원까지 방해하려 했던 그녀의 무모한 행동들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강유진은 대중의 비난과 언론의 문매를 피할 수 없었다. 강산그룹 이사회는 강대호 회장의 주도해 긴급회의를 열었고 강유진은 모든 직위와 강산그룹 내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다. 그녀는 결국 해외로 사실상 추방당하듯 떠나야 했고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현우에게는 이수아의 능력이 가져온 충격보다 더 큰 진실과 후회가 밀려왔다. 박람회 현장에서 그의 시선이 이수아의 목걸이와 왼쪽 손목 안쪽의 희미한 꽃 문양 흉터에 닿았을 때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 꽃 문양은 강산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 문헌에 기록된 가문을 수호하고 번영을 이끌 순수한 정화의 힘날을 지닌 선택받은 자 8에게만 나타나는 신성한 표식이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수아와의 결혼을 추진했던 이유, 그리고 그가 거부했던 모든 정략결혼 상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가치가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찬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떠올리며 극심한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심지어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선택받은 자를 모욕하고 학대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강대호 회장은 현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혹독하게 질책했다. 현우야, 자네의 오만함이 이토록 눈을 멀게 할 줄은 몰랐다. 가문의 가장 중요한 예언을 무시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강산그룹의 명예를 위협할 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놓칠 뻔한 어리석음이었다. 한편 이수아의 고향 마을을 위협했던 개발 사업도 종식되었다. 강대호 회장은 이수아에게 약속했던 대로 강산그룹의 모든 법적, 재정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태양건설의 불법적인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태양건설은 거대한 강산그룹의 압력 앞에 결국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이수아의 소중한 고향 마을은 파괴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이수아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와 함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강대호 회장은 그녀의 탁월한 재능과 순수한 마음을 높이 평가하여 강산그룹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아래 강산예술복원 및 치유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수아에게 소장직을 제안했다. 이 연구소는 전통 예술작품의 보존과 복원뿐만 아니라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연구하고 이수아의 신비로운 능력을 과학적으로 접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수아는 자신의 꿈을 펼치고 예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어느 맑은 오후 이수아는 강현우와 마주 앉았다. 현우는 과거에 냉정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수아 소장님, 지난날 저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아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용서와 이해를 구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수아는 조용히 그의 사과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현우의 진심 어린 반성과 그녀를 향한 깊어진 존경심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나 원망에 갇혀있지 않았다. 현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과거와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정략 결혼이 아닌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수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네, 수아 씨. 당신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당신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조건이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저는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함께 이수아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아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달았음을 인정했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그 모든 시련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화와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꽃 문양 흉터는 이제 아픔의 흔적이 아닌 그녀의 특별한 능력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표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수아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외로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산예술복원 및 치유연구소의 소장으로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녀의 연구소는 전통 예술작품의 보존과 복원 기술을 현대 과학과 접목시키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개발했으며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수아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능력자를 넘어 신뢰와 혁신, 그리고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연구 성과와 대중 강연은 전 세계 의료 및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아는 화려한 도심의 마철로 대신 서울 근교의 작은 언덕에 자리한 아늑한 집을 선택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직접 가꾼 작은 정원이 있었고 계절마다 피고 지는 다채로운 꽃과 약초들이 평화롭게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정원에서 신선한 풀내음을 맡으며 명상에 잠기거나 직접 키운 약초들로 차를 만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늠름하게 자란 회색 고양이 보미가 늘 함께했다. 보미는 수아가 연구에 몰두할 때면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잠들거나 그녀가 산책할 때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변함없는 위로와 따뜻함을 주었다. 보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을 때마다 수아는 자신이 지나온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오직 깊은 감사함과 평온함만이 남는 것을 느꼈다. 수아의 고향 마을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강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파괴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마을은 이제 수아마을 자연 예술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전통 예술과 자연 치유를 융합한 생태 관광의 중심지이자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창의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 수아는 희망의 씨앗 재단을 설립하여 활발한 자선 활동을 펼쳤다. 특히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업실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썼다. 매달 한 번 수아는 직접 마을에 자연예술학교에서 주민들과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치유력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의 지혜를 배워갔다. 강현우는 이수아의 곁에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깊이 사랑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하고 냉담했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수아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로 변모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정략적인 것이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한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다. 몇 년 후 민지와 현우는 예쁜 딸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민지를 닮아 맑고 총명한 눈을 가졌고 현우의 다정함과 강인함을 물려받았다. 그들은 아이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자 끝없는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어느 맑은 오후 수아와 현우는 딸 하늘이 그리고 새로 입양한 활기찬 강아지 푸르미 고양이 보미의 이름을 따서 자연의 푸른 기운을 담아 지었다. 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익숙한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수아는 하늘이에게 길게 핀 야생화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현우는 푸르미와 함께 앞서 뛰어가는 하늘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는 노을이 산과 들을 붉게 물들였고 그들의 행복한 실루엣은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아의 목에는 현우가 직접 디자인하고 장인이 섬세하게 세공한 작은 꽃 문양의 씨앗 모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자연과의 유대감, 그리고 이수아 자신이 걸어온 모든 여정의 성장 과정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었다. 그들의 삶은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들의 삶에는 영원한 두 번째 봄이 찾아왔고 그 봄은 끝없이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피워낼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열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장을 함께 만들어갈 독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냅니다. 이수아는 텅 빈 카페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쳤다. 새벽 2시 서울의 밤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그랬듯이 옅은 온기를 품고 있었다.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 길은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했다. 낡고 좁은 반지하 자취방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벽에는 미처 완성하지 못한 풍경화 스케치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붓과 물감통이 엉망으로 널려 있었다. 따뜻한 물로 간단히 씻고 나온 수아는 냉장고에 남은 김치와 찬밥으로 단출한 저녁 식사를 했다. 접시 위 김치 조각을 포크로 툭툭 건드리며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이따금씩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켰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 넓은 도시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의 두 눈에는 포기할 줄 모르는 강인함과 작은 꿈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다.